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선생님이 또 왔습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까지 이제 선생님이랑 행정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사법부, 선생님이 이제 2단원 처음 들어갈 때부터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 상권 분립인데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있다. 그 중에서 사법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공부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는 법원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 헌법재판소가 여러분들은 이제 무심코 이 헌법재판소도 약간 법원이랑 엮어서 배우니까 우리가 사법부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는 독자적인 기관으로서 여러분이 사법부와는 또 다른 역할을 수행한다 라고 해서 여러분이 너무 엮어서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헌법재판소도 원래 우리가 등교계약 하면은 선생님이 여러분이랑 모둠 활동 하려고 이렇게 준비해 둔 게 있는데 그 이태원에 있는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죠. 만나는 것도 일주일 더 미뤄지고, 그러면 선생님은 이렇게 또 영상을 다시 또 찍어야 되고,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우리는 선생님과 이제 법원, 사법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지금 오늘 이 자리에는 어제가 아니지, 선생님이 교생 선생님이 막 이렇게 와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행정부 수업을 할 때는 선생님 학과 후배만 있었는데 오늘은 또 교생 선생님 두 분이 더 오셔가지고 3명의 교생 선생님 앞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교생 선생님들이 이렇게 수업하신 거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도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뭐 어떻게든 되겠죠. 우리 학교에서 빨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학습 목표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학습 목표 시작! 법원의 의를 위해 법원의 주요 조직 기능 설명. 네, 좋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선생님 혼자서 떠들지 않아도 돼요. 이거는 좋네. 우리는 오늘 그래서 사법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사법을 담당하는 법원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 학습 목표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우리가 진짜로 중요한 거,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 죄를 지었고 여러분들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 잘못을 가릴 사람이 누구 편이네? 나 때린 사람 편이야. 그건 문제가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법원 역시 재판을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힘 있는 사람들, 아니면 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법원이 막 간섭을 받고 독립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무엇이 침해가 될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우리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학습 목표에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사법부의 독립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줄 거고, 그리고 법원의 조직과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늘 수업 마치고 여러분 부모님, 아니면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 동생, 여러분 누나, 여러분 친구, 여러분 형, 오빠, 언니,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햄스터한테도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오늘 우리 수업의 학습 목표는 다 이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이 사법과 법원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끊고 갈게요. 네, 여러분.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과 사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사법, 무슨 뜻일까요? 선생님이 아주 오래전에 우리 그 대단원 2 도입할 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할 때 사법부가 어떤 역할을 담당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혹시 기억하는 사람 있을까요? 네. 하지만 여러분은 손을 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이 지금 여기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사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줄게요. 만약 이 사법 딱 듣고 이 사법이란 건 말이야, 법을 적용하고 판단하는 국가작용이다 라고 여러분 혼잣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은 선생님이 칭찬을 해줄게요. 네, 아주 훌륭합니다. 잘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사법은, 자, 국회가 법을 만들어, 그리고 행정부가 법을 집행을 해. 그 다음에 이 사법부에서는 이 법을 적용하고 판단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법은, 자, 법을 작용하고, 법을 작용이란다. 법을 적용하고 판단한다. 이 법을 적용하고 판단하는 국가작용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려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법전에, 이제 법률에, 우리나라 형법에 이럴 때 사람을 폭행한 자는 징역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때린다 라고 되어 있으면은 사람을 때리는 상황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선생님이 예를 좀 폭력적인 걸 들어서 미안한데 어떻게 머릿속에 퍼뜩 떠오르는 게 이런 것밖에 없는데, 아무튼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사람을 몽둥이로 때릴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을 주먹으로 때릴 수도 있고,
아니 사람을 손바닥으로 때릴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다양한 상황, 수많은 상황이 나타나는데 우리 법률에서는 딱딱하게 딱 글씨로만 사람을 폭행한 자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폭행인지 아닌지, 이 구체적인 상황이 과연 폭행인가 아닌가, 아니면 뭐 정당방위일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상황이 존재할 텐데 이 상황을, 법을 이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 바로 사법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상황은 수많은 상황이 나타나고, 그리고 법은 하나의 법률만 존재하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상황은 이 법을 적용하면 되겠다 해서 이 법을 적용하고, 그렇다면 우리 사법부의 판단은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국가작용을 우린 사법이다 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많이 말을 절고 있는데 이게 참 한 명이 있을 때랑 세 명이 있을 때랑 느낌이 좀 많이 다르네요. 어쨌든 좀 그러긴 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법원은 결국 사법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이 법원에서는 우리 어떤 여러분들 뭐 친구랑 다툼이 생기거나 이웃집이랑 다툼이 생기거나 아니면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윗집이랑 다툼이 생기거나 그럴 때는 찾아가서 분쟁이 발생했다 이야기를 하죠. 다툼이 생기거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 법원에서는 우리나라의 법을, 그 사건에 대해서 법을 적용하고 이제 판단함으로써 여러분의 분쟁을 해결해주고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이제 사법의 의미 그리고 법원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으니까 우리 아까 선생님이 여기다가 적어놨던 학습 목표 사법과 법원의 의미를 이해하고 달성했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우리는 이 사법부의 독립, 사법부의 인디펜던스, 과연 이것이 왜 중요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왔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중간중간 끊기는 시간마다 교수님들이랑 좀 약간 다른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밥 시간이 아직은 다가오지 않군요. 지금 시간은 5월 12일 화요일 11시 15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밥 잘 챙겨 먹고, 자, 지금부터 우리 사법부의 독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사법부의 독립 왜 중요할까요? 왜 사법부의 독립이 중요하지? 뭐로 독립해서 살아요. 그냥 이렇게 좀 똑똑한 사람 밑에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살면은 뭐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편하지 않나? 왜 우리는 사법부가 독립이 되어야 할까요? 보통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약간 그 생각이 맞을 겁니다. 사법부 독립? 당연하지. 잘잘못을 가리는 사람들이 독립되지 않고 누군가의 편에 의해서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인다면 그게 무슨 법원이고 무슨 재판이고 그게 무슨 국가기관입니까?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되는 국가기관에서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사법부의 독립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은 이거는 나중에 뭐 수능 볼 때, 우리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수능 볼 때도 나올 테고, 그래도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으로서, 민주 시민으로서 여러분이 항상 가슴에 품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법부의 독립 어떤 의미일까요? 그치. 너무 당연한 의미죠. 사법부가 독립해 있는 거요? 라고 하면은 뭐 선생님이 할 말은 없어요. 하지만 이제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자, 아까가 좋습니다. 자, 법원이 다른 국가기관에 그래도 선생님 글씨가 처음보다 많이 괜찮아지지 않았나요? 아니면 말고 그래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법원이 다른 국가기관의 간섭 없이 이제 독립하여 재판하는 것을 우린 사법부의 독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독립하여 재판. 자, 모두 잘 알겠나요? 너무 단순한 당연한 의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사회 공부할 때는 이렇게 뭔가 거창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 안 하고 고지그대로 받아들이는 대로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툭툭툭 이렇게 말을 뱉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법부의 독립을 왜 해야 될까? 의미는 이제 알아봤고, 이 독립을 하는 목적이 뭐야? 막 대한독립 만세 막 그런 건가? 그런 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이 사법부를 왜 독립을 시켜야 되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자면은,
선생님이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 여러분이 어떤 억울한 사건을 당했어 막 이웃 사람이랑 다툼이 생겼는데 딱 이렇게 법관이 오더만 법관이 딱 재판장에서 법원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여러분이 억울한 것 같긴 해. 그런데 저기 앉아있는 사람이 막 손목을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막 여기 막 문신 이렇게 촥 있고 막 여기 막 금식이 착 있고 약간 좀 힘도 있어 보이고 약간 돈도 있어 보이네? 여러분이 잘못이 없는 건 뻔한데 그런데 그 사람 눈치가 보여가지고 여러분 오케이 당신은 뭐 징역 몇 년형에 때립니다 땅땅땅 이러면서 네, 억울해 죽겠죠. 정말 울분이 터지는 건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옛날처럼 그렇게 살아오지 않잖아요. 21세기 우리 현대 사회인데 지금 막 이제 자동차가 이제 사람 없이도 운전하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 그런 야만적인 그런 야만적인 독립이란다. 그런 야만적인 법원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도 많이 똑똑해졌고 우리 국민들의 지적 수준도 많이 높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법부의 독립이 왜 이루어져야 하느냐? 여러분들 기본권 선생님이랑 공부할 때 청구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재판 청구권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재판을 청구해서 그 법원으로부터 이 잘잘못을 따지고 가리고 여러분의 권리를 쟁취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권리를 청구권이라고 이야기해 주는데 이런 것처럼 우리 사법부의 독립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을 구성하고 있는 국민의 자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사법부의 독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너무 당연한 말이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당연히 지켜줘야지 뭐 그런 거 없이 과연 우리 국가가 존재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법부의 독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선생님이랑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사법부의 독립을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일단 사법부의 독립 우리는 첫 번째 법관의 자격을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법관 자격 법률주의라고도 부르는데 자, 여기 법관의 자격을 법률로 정함. 이제 막 개나 소나 그런 편이 적합할지 모르겠는데 아무나 누구나 이제 법관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잖아요. 우리 국민의 대표인 여러분들의 뜻을 반영해서 만든 이 법률로 정함으로써 이 법관이 그 법률에 의해서 보호받고 다른 세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재판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잘 알겠나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법원의 조직에는 대법원, 고등법원 이렇게 등등등이 있는데 그거는 이따가 선생님이랑 이야기할 거고 법원의 조직 역시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따라 뭐 예를 들면 법원 조직법 이런 게 있을 텐데 법원의 조직을 구성한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세 번째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헌법 공부할 때 좀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한데 법관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 법인 헌법과 그리고 우리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만드는 법률에 의하여 법관이 이제 재판을 할 때는 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재판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개인의 양심, 법관의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라고 우리 헌법 구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 궁금하다면은 우리 또 교과서 뒤쪽에 헌법 조문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다 찾다가는 오늘 시간이 빠듯할 것 같단 말이죠.
에서 독립하여 심판한다. 자, 이제 우리가 얼추 거의 다 했는데 아직 남아 있습니다. 법관. 이 법관이라는 사람들이 어떠한 그냥 자기가 별로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 경찰 아저씨가 와가지고 당신 이거 좀 잘못한 것 같은데 나랑 좀 갑시다. 당신 법관 자격 박탈이야. 너 같은 게 무슨 법관이라고. 이렇게 만약 법관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법관으로서의 자격, 지위가 다른 외부 세력에 의해서 자유롭게 흔들흔들 거린다면은 과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리고 자신의 양심에 의해서 독립하여 심판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진 않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법관의 신분을 또 법률로서 이렇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관의 신분 보장인데, 그래서 법관은 우리 국회 공부할 때 이야기를 들었죠. 이제 탄핵. 법관 역시 탄핵의 대상입니다. 대통령만 탄핵의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법관은 탄핵 또는 여러분이 이거 옛날에 1학년 때 법 공부하면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형벌의 종류 중 하나인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지 않고는 이상의 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습니다. 형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 X. 여기서 이 금고 이상의 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징역 산다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징역보다는 조금 약한. 하지만 이제 자신이 감옥에 갇히는 뭐 예를 들면 약간 감옥에 갇히고 약간 유치소, 구치소에 이렇게 갇히는데 개인이 노동은 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나라 형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관이 만약에 탄핵을 당하거나 이제 국회의원들이 저 사람 좀 안 되겠어. 우리 한번 국회 제주의원 여기 과반수 이상만 이렇게 발의해가지고 저 법관 탄핵시키자. 탄핵 소추를 하던가 아니면 법관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이제 형사소송을 거치고 그 재판에 따라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었다. 그렇게 된다면 법관은 파면이 되는데 그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법관이 이제 파면되지 않습니다. 모두 잘 알겠나요? 네, 잘 알겠죠?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제 선생님이랑 이 사법부의 독립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았고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 오늘 수업의 하이라이트 이제 법원의 조직은 무엇이 있고 이제 법원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선생님과 법원의 조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 우리 그동안 선생님 수업에 없던 새로운 게 이렇게 생겼네요. 선생님이 이거 3학년부 부장선생님한테 야심차게 받은 건데, 이렇게 탈부착이 가능한 자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여러분 보는 것처럼 법원의 조직이 최고법원인 대법원,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최고, 이거 빨간 펜도 하나 내가 가져왔지. 최고법원. 대법원 그 이상의 것이 없습니다. 이제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그 이하의 각급 법원으로 조직이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 밑에 고등법원, 특허법원, 선생님이 이렇게 나누어 준 것은 여러분들이 또 이따가 선생님과 이 조직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3심제도, 우리 뭐 항소하고 상고하고 그 신급제도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해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약간 단계를 따지면 고등법원이 지방법원보다는 더 단계가 높은 단계에 있겠죠.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지방법원 그리고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등법원, 행정법원이 있고 그리고 고등법원, 특허법원 이렇게 다양한 법원의 종류들이 있어요. 이제 대법원은 우리 위에서부터 내려갈까요? 아니면 아래서부터 올라갈까요? 그럼 선생님 마음대로 여러분은 말을 못하니까 선생님 마음대로 아래서부터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다툼이 생겼어. 약간 가정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다. 여러분은 뭐 가정에서 약간 불화가 생겨가지고 좀 성격 차이로 이렇게 우리 갈라서겠다. 아니면은 여러분도 뭐 촉법소년, 범죄소년, 소년보호사건 이런 얘기 들어봤나요? 소년법, 그래 소년법. 여러분들도 물론 우리 봉중학교 학생 중에는 그런 친구들이 없겠지만 우리 법률에 저촉되는 그런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우리가 이제 10세 이상 그리고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을 우린 촉법 소년이라고 부르는데, 예, 여러분들 막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막 비질란테 이런 거 막 봤잖아. 웹툰 같은 거 보면 나오는 거. 그런 학생들은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우리나라 형벌에 의해서 처벌을 받지 아니합니다. 그렇다면 근데 걔네가 잘못했으면 벌을 받는 게 세상에 이치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 사건을 담당합니다. 그렇다면 이 소년보호 사건으로는 이 친구를 보호관찰을 할 것인지, 아니 소년원에 보낼 것인지, 아니 특별교육을 받게 할 것인지, 아니 사회봉사를 때릴 것인지, 이런 식으로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이 소년보호 사건을 처리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가정법원 소년부가 없다, 그러면 이 소년보호 사건을 어디서 처리해야 될까요? 네, 그쵸? 여러분이 모르는 게 맞습니다. 선생님이 아직 설명을 안 했으니까 지금부터 설명을 하자면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보호 사건을 처리하기도 해요. 이처럼 가정법원에서는 가사사건 그리고 소년보호사건을 담당하고, 지방법원에서는 대체적으로 1심 사건이 있잖아요. 이제 처음에 내가 옆집 사람이랑 다툼이 생겼어. 아니 누가 와서 날 때렸어. 그럴 때 이 첫 번째 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을 우리 지방법원에서 이 첫 번째 사건을 담당한다. 그리고 여기 행정법원, 우리 뭐 주민센터 아니면 뭐 다양한 행정기관이 있을 텐데, 그 행정기관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작용을 합니다. 그 행정작용이 잘못됐을 때 잠시만요, 이 행정작용 좀 취소해 주세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행정법원이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정법원, 지방법원, 뭐 행정법원에서 사건을 했는데 이게 좀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됐네. 나 좀 억울해. 이 결과가 마음에 좀 안 들어. 좀 별로야. 그렇다면은 고등법원으로 올라가는 거죠. 네, 고등법원에서는 제1심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는 사람들, 1심 판결은 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이러한 첫 번째 사건에 대해서 불복하는 사람들이 고등법원에 올라가서 우리 다시 한번 판결해 주세요 라고 고등법원이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뭐 다 잘 알겠나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이따가 선생님이 신급제도 설명할 때 이야기하자고. 자, 그렇다면 이제 고등법원에서는 이제 2심 판결을 담당한다 라고 선생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여러분들 이 지방법원에서 무조건 고등법원으로 올라간다라는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고등법원에서 이런 역할을 담당한다 까지만 알아두고, 자, 특허법원, 여러분이 어떤 특허 발명품을 막 생산을 했어.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생선뼈 발르는 게 귀찮으니까 누가 막 생선뼈 발리는 기계를 탁 만들었다. 그런데 이제 이 특허를 내려고 그러는데 이제 다른 사람이랑 충돌이 생겼네. 그때 이 특허법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대법원, 우리 대한민국 최고법원, 대법원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모든 사건의 최종적인 최종적인 판결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이 대법원입니다. 대법원에서는 3심 사건을 담당하면서도 우리 뭐 행정부의 약간 명령, 규칙, 처분 등이 법률이나 헌법에 위반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봐 라고 심사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법원의 조직, 여러분들 대충 한번 파악이 됐나요? 우리 여기 춘천 저기 강원대학교 정문에 춘천지방법원도 있고, 그리고 선생님의 고향인 서울에도 이렇게 고등법원이 있고, 대법원도 서울에 있고요. 아무튼 자, 우리 지금까지 법원의 조직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까, 자, 다음에는 선생님과 신급제도란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이제 선생님과 신급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 이 신급제도라, 신급제도, 우리나라는 이제 3심까지 허용을 한다 해서 3심제도, 숫자 3이에요. 신급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채택을 하느냐? 결국 목적은 항상 우리 여러분들 약간 헌법, 국가기관 이런 거 다룰 때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쿡 지르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말을 하면 참 좋겠어. 그래서 이 신급제도는 우리가 재판이 3단계로 나뉘어요. 첫 번째 1심, 그리고 두 번째 2심,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3심인데, 이 1심에서 2심으로 넘어가는 것, 2심에서 3심으로 넘어가는 것, 용어가 따로 있습니다. 자, 이 1심 판결에 불복해서 여러분이 제2심에다가 소를 제기하는 것을 우리는 항소라고 하고, 자, 그리고 제2심 판결에 불복해서 여러분이 3심, 그러니까
대법원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우리는 상고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꽤 많이 헷갈릴 텐데 안 헷갈렸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나는 안 헷갈렸을 거야. 나는 헷갈리지 않았을 테니까. 아무튼 여러분은 이거를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선생님도 공부할 때 진짜 많이 헷갈렸던 건데, 자, 1심에서 20 넘어가는 건 항소고 2심에서 30 넘어가는 건 상고다. 그런데 이 두 개를 붙여서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바로 상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고만고만해가지고 너무 안 헷갈리면 말고, 나는 헷갈렸으니까. 네, 안 헷갈리는 친구들은 똑똑한 친구들이야. 자, 그래서 이 상소제도인데, 그래서 선생님 외울 때, 자, 상고가 있고 항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네, 그래서 여기 상, 그리고 여기 소 해서 더해서 상소제도라고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뭐 잘 알겠나요? 네. 그렇다면 이 신급제도가 어떤 단계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선생님과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모두 여기 잘 봤지? 자, 1심 판결에 불복해서 2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 항소, 2심 판결에 불복해서 3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 상고, 그리고 항소와 상고를 더해서 상소제도라고 부른다. 오케이. 모두 다 잘 알았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3심 제도가 어떤 단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이야기를 할 텐데, 자, 우리 아까 여기 맨 밑에 있던 그치, 쫄다구라고 할 뻔했어. 네, 아무튼 맨 아래 단계, 맨 첫 번째 단계에 있는 법원, 우리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네, 지방법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또 이 지방법원이 이렇게만 있으면 좋은데 이게 또 나뉘어. 지방법원 단독판사, 지방법원 합의부라고 또 나뉩니다. 여러분 이거 안 보이죠? 선생님한테 안 보일 것 같은데 나도 순간 안 보였어. 네, 그냥 쓸게요. 네, 자, 지방법원 단독판사. 만약에 여러분이 학교에 있었으면 선생님이 얘들아 내가 이거 굳이 써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법원 합의부. 물론 이제 가정법원이나 행정법원 이런 것들도 있을 텐데 선생님은 일반론적으로다가 여러분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간 헷갈리지 말라고 지방법원 얘기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네들이 1심이야. 이 단독판사랑 합의부가 어떤 식으로 구분이 되느냐? 단독판사는 판사가 한 명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경한 사건이지, 가벼운 사건? 굳이 이걸 뭐 합의부에서 할 필요까지는 없겠지 라는 식으로. 그렇다면 이 합의부는 좀 중한 사건, 약간 형사사건 막 사람을 칼로 막, 네, 아무튼 그런 좀 무서운 사건들이 막 터졌어요. 그런 사건을 이제 합의부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럼 판사가 한 명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3명 정도의 판사가 들어가서 이 사건을 심판을 하죠. 자, 그렇다면 이제 1심 사건이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약간 1심 판결을 받았는데 여거에 난 승복 못하겠어. 나 인정 못해. 우리 한 번 더 해. 그래서 2라운드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좀 달라지는데, 단독 판사에서 이제 승부를 못 보면은 고등법원으로 바로 가느냐? 네, 고등법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방법원 어디부에서 이 2심 사건을 담당을 할까요? 네, 바로 합의부에서 2심 사건을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이제 승부를 못 냈어. 2심 올라가. 1심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올라가면은 바로 여기서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고등법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안 헷갈리게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선생님이 여러분을 함정에 빠뜨릴 거라는 얘기지. 나중에 여러분 만약 시험을 보게 된다면. 자, 그래서 우리는 1심 판결을 불복해서 2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 아까 선생님이랑 항소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근데 2심 판결도 약간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난 좀 더 큰 데 가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래? 3심으로 올라갑니다.
자, 3심. 이것을 우리는 항소가 아니라 상고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지방법원 합의부의 3심 어디서 담당할까요? 아, 고등법원이니까 어딜까? 아, 네. 이거에 낚이지 않았으면 정말 훌륭한 공유중학교 학생입니다. 아니야, 낚여도 훌륭한 학생이에요. 뭐 여러분들 다 훌륭한 학생들이지. 우리는 지금 같은 시국에 이렇게 여러분들 온라인 강의 듣는 것도 선생님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3심 사건은 언제나 무조건 대법원에서 담당을 한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의 신급제도, 여러분들 국민의 자유와 권리, 재판받을 권리, 재판 청구권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신급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이제 원래 선생님이 항소, 상고, 상소제도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왜냐면 이 상소제도는 항소랑 상고만 있는 게 아니라 항고랑 재항고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 선생님이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진행을 하면 좀 아까 헷갈리는 거 바로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 학교 왔을 때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항고랑 재항고가 궁금하면은 여러분들 우리한테는 인터넷이 있으니까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보고, 아마 교과서에서도 그 내용을 다루지 않고 있어요. 네, 그 말은 뭐 여러분이 아직은 이 얘기를 들으면 좀 더 헷갈릴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한 거겠죠. 자, 그럼 지금까지 이제 선생님이랑 신급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까 이제 오늘 우리의 마지막, 아니야, 아직 마지막 아니야. 미안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넘어가기 전에 우리 법관들은 어떻게 임명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선생님과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힘내자고. 선생님이 그래서 저번에 행정부 그 대통령 빨리 끝낸 거예요. 오늘 땡겨 쓰려고. 네, 농담이고요. 자, 우리 왜 숙제를 써? 자, 우리 법원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우린 뭐라고 부를까요? 판사, 검사, 변호사, 재판장님, 피고, 원고. 우리는 법관이라고 부릅니다. 뭔가 엄청 있어 보이죠, 법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지금 선생님과 이야기할 법관의 종류, 법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세 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 대법원장을 누가 임명하느냐. 두 번째, 대법관을 누가 어떻게 임명하느냐. 세 번째, 일반적인 법관을 어떻게 임명하느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 대법원의 그게 아니라 대법원의 약간 우두머리, 대법원장 어떻게 임명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누나. 네, 자, 대법원장. 우리 국회 공부할 때 이야기를 했죠. 국회는 국가기관을 임명할 때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중에 한 명이 대법원장이라고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누가 임명을 할까? 이거 선생님이랑 바로 어제 우리 공부했잖아. 대통령의 권한 할 때. 대통령 이제 국가 원수로서의 대통령 어떤 역할? 바로 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우리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잘 알겠나요? 좋습니다. 훌륭해. 잘하고 있어 아주.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자, 대법원장을 공부했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대법원에 있는 법관들, 우리 대법관. 대법관은 어떻게 임명을 하느냐? 자, 대법원장, 그러니까 대법원의 우두머리 대장인 대법원장이 요청을 합니다. 자,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법관도 동의를 얻어야지. 바로 어디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누가 임명을 한다? 바로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 모두 잘 알겠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마지막. 이제 대법관도 아니고 대법원장도 아니고 일반적인 법관.
여기 법관. 법관은 어떻게 임명이 이루어지느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법관은 동의가 필요해, 동의가. 근데 이게 국회의 동의가 아니라 바로 우리 대법관 회의라고 있습니다. 네.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 회의 동의를 얻어. 누가 임명을 할까? 바로 대통령이 아니라 대법원장이 임명을 합니다. 이렇게 차이가 좀 생기기 시작하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법관들을 어떻게 임명하는지, 임명의 이제 절차, 방법, 누가 임명을 하는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마지막, 이제 선생님과 이제 찐막이야. 이거 이제 더 이상 선생님 더 안 해. 법원이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진짜 이제 마지막입니다. 찐막, 우리 찐막이니까. 자, 우리 함께 이제 마지막으로 법원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원의 기능, 재판.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치, 법원이 재판을 하는 곳이 뭐 하는 곳이야? 이제 재판을 하는 것은 우리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법률을 적용하고 판단을 내림으로써 그 분쟁을 해결하고 우리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까지 법원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모두 잘 알겠나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사건에 이제 법률전을 약간 법관들이 해석을 해서 법관이 법률을 해석하고 그 사건에 적용하여 이제 판결을 내리는 자동 재판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좋겠고, 재판의 종류는 여러분들 1학년 때 한번 공부를 했을 것 같긴 한데, 뭐 이야기하자면 뭐 민사사건, 민사재판, 그리고 형사사건, 형벌, 뭐 폭행, 상해, 절도, 이런 형사재판, 그리고 뭐 가정일, 가정에서 생기는 사건, 가사재판, 그리고 이제 행정에 관련되는 행정재판, 뭐 그리고 아까 우리 선생님이랑 이야기했던 특허법원에 관련 특허재판 등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 선생님이 아까 잊고 이야기를 안 해줬는데, 우리 특허재판 같은 경우는 그거는 3심 제도가 아니라 특허사건은 2심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특허법원에서 일이 끝났으면은 난 이 판결에 승인 못하겠어 하면서 고등법원에 사건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심사를 하고 거기서 끝난다는 점. 특허재판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2심만 된다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재판까지 한번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해보았고, 이제 두 번째, 위헌법률심판제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거 좀 여러분 많이 처음 들어보는 용어일 수도 있고 들어봤을 수도 있는 내용이긴 한데, 위헌법률심판제청이라는 것은, 자, 여러분이 재판을 할 때,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 이 사건에 적용하는 법률이 우리나라 최고법,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야, 이거 법률 좀 이상한데? 헌법에 위반되는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너네가 심판 좀 해줘봐 라고 요구를 하는 것을 위헌법률심판제청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법에 담기는 헌법법률명령, 그리고 조례, 규칙이 있는데, 이 법률이 그 상위법, 헌법에 위배되면 그 법률은 이제 우리나라 뭐 국민의 기본권 이런 것처럼 헌법 질서에 어긋나는 그런 법률이니까 당연히 무효 처분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한 내용을 약간 심판하는 위헌법률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만약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이게 헌법에 위배가 돼, 그러면은 여러분들 원래 무죄를 받았던 사건이 유죄 판결이 되거나, 아니 여러분들 원래 유죄 판결을 받을 사건이 이제 무죄가 되거나, 이처럼 법률이 헌법에 위반됐는지의 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때 그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이 제청만 하는 거지 최종적인 판단은 헌법재판소에서 내린다는 점 여러분이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 이 위헌법률 심판 예는 선생님이 헌법재판소 시간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뭐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은, 여러분 혹시 응답하라 1988 봤나요? 네, 선생님은 올해 정주행을 다시 한번 했는데, 응답하라 1988에서 그 해리 맞나? 아니지 성보라지. 그치, 해리 언니 있잖아요. 네, 성보라랑 그 선우랑 우리 서로 좋아하는 사이입니다. 이랬을 때
그 부모님들이 막 반대를 했잖아요. 야, 니들 지금 같은 시간에, 지금 시대에, 어떻게 그래? 이러면서. 그게 왜 그러느냐? 옛날에는 우리나라 법률에 동성동본 간에 결혼을 하지 말라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씨가 같은 사람들은, 안 돼. 그런데 과연 이 법률이 과연 우리 기본권을 보장할 때 적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 법률이 헌법이 위반되는지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건데, 결국에 그 동성동본 혼인 금지는 헌법이 위반되기 때문에 우리가 위헌 법률, 위헌 판결을 받아서 이제는 지금은 폐지된 법률이 되었죠. 그리고 우리 또 며칠 전은 아니라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우리 낙태죄도 이제 폐지가 됐잖아요. 이처럼 법률이 헌법이 위반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또는 그 사건의 당사자가 법원한테 우리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좀 해주세요 라고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이야기를 하면은 그 법률이 이제 헌법이 위반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너무 좀 중구난방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래도 만약 이해가 되지가 않으면 나중에 선생님한테 꼭 물어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 이제 마지막 명령 규칙 처분 심사. 이것은 우리 행정부 아니면 어떤 국가기관에서 발한 이 명령이나 아니 규칙이 그리고 또는 처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경우, 헌법이나 아니면 법률이 위배될 때, 그 역시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이게 만약 헌법이 위배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원래 지금 유죄 판결을 받았던 건데, 만약 그 명령이나 규칙이 헌법에 위배되거나 법률에 위배되면은, 여러분이 유죄가 아니라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명령 규칙 처분 심사가 헌법 또는 법률이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느냐 안 달라지느냐 이런 전제가 될 때 어디서 이것이 과연 이 헌법 법률이 위반되는지 심사를 하느냐, 헌법재판소에서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우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심사를 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랑 명령규칙 처분 심사 공부를 할 때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은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것이고, 명령규칙 처분에 대한 심사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심사를 하는 것이다 까지 여러분이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제 법원의 기능까지 알아봤고, 여러분들 이제 뭐 잘 설명할 수 있나요? 잘 설명할 수 있길 바라면서, 그리고 위헌법률 심판 제청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랑 다음 시간 헌법재판소 이야기를 할 때 다루도록 할 테니까 조금만 우리 기다려 보자고. 잘 알겠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제 법원의 의미, 뭐 사법의 의미, 그리고 이제 법관들이 누가 임명하는지, 그리고 법원이 어떻게 조직되는지, 법원의 기능은 무엇이 있는지, 사법부의 독립은 왜 중요하고 어떻게 사법부의 독립을 유지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수업 여러분 듣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는지 선생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항상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는 의료진,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뭐 다른 사람들한테 감사한 마음 가지면서 여러분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보도록 해요.